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2023 수능 특강 53쪽에 수록된 고전시가 5번째 세트 중 평시조 3편을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그 세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사설시조 어이 못 오더냐라는 작품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평시조를 아직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의 경우는 지금 공부하고 이 영상을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세트에서는 보기 정보에 평시조와 사설시조, 이 내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더라고요. 이미 우리가 평시조나 사설시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개념을 잘 이해해 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볼게요. 평시조의 초장, 중장, 종장은 각각 4개의 마디가 운율의 기본 단위를 이루고 의미상으로는 대체로 2개의 마디가 하나의 구를 이루기 때문에 하면서 쭉 그 형식적인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우선 평시조를 얘기해 주니까 우리가 평시조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내용을 볼게요. 초장, 중장, 종장. 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이라는 거 우리가 거의 외우다시피 기억을 할 텐데 그 얘기를 일단 해줍니다. 초장, 중장, 종장 3개의 장이 있고요. 그것이 각각 4개의 마디가 운율의 기본 단위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사음보의 율격을 이야기하나 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시조는 모든 장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4개의 음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끊어지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도 보면 사랑이 거짓말이, 임나의 사랑, 거짓말이 이런 식으로 해서 4개의 음보로 끊어졌었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의미상으로는 대체로 2개의 마디가 하나의 구를 이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라고 하는 것, 이게 음보였다면 한 장이 4음보로 돼 있는 거고요. 구를 볼 때 2개의 마디가 하나의 구래요. 즉 이렇게 요거 하나씩이 하나의 구인 거죠. 그럼 구가 몇 개예요? 6개죠. 그래서 3장 6구라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상 보면 사랑이 거짓말이,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임나의 사랑 거짓말이, 임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건 거짓말이야 하면서 2개의 마디가 하나의 구를 이루죠. 2개의 마디가 하나의 단이라는 의미를 보여줬고요. 그 의미를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구를 이루기 때문에 각 장은 2개의 구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2개의 구로 구성되는 거 맞죠? 그래서 시조의 형식을 3장 6구라고 한다. 전체적으로 글자 수를 엄격하게 제한하지는 않는 편이지만 그래서 4글자일 때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음보에 2글자만 들어갈 때도 있고 어쩔 땐 좀 빠르게 읽으면서 6자가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지는 않지만 종장의 첫째 마디, 즉 요 자리죠. 요 자리. 요 자리의 경우는 3음절로 고정을 한대요. 그게 형식상의 규칙적 특성이다 라고 얘기하죠. 초장, 중장, 종장 나뉘고 6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고 종장에서 첫 마디를 3음절로 한다는 점.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지키기 때문에 평시조는 정형시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정해진 형식을 잘 지키면서 그 안에 우아하고 고상한 정설이 펼쳐나가던 그런 이들이 대부분 양반 사대부들이었어요. 그래서 평시조의 경우는 양반 사대부들이 주된 창작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평시조 3편 중에서 2편이 바로 그러했죠. 양반 사대부. 그러면서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도 3번째 작품은 송이라고 하는 기녀의 작품이었어요. 기녀들도 평시조의 주된 창작층에 해당이 됩니다. 기녀들이 주로 상대했던 대상이 양반 사대부들이었거든요. 그들과 시를 지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일들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녀들도 평시조, 정형적인 그 평시조의 주된 창작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설시조로 넘어가서 설명을 할게요. 네, 보기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평시조와 차이를 보이는 양식으로서 사설시조가 지닌 형식적 특성은 파격의 자유로움이라고 할 수 있다. 격식을 깼다라는 거죠. 아까 평시조의 경우는 격식을 잘 지키는 정형시라고 했다면 그 정형적인 것을 깨뜨린 것, 이게 사설시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시조의 규칙을 따르는 부분도 있지만, 즉 공통적인 부분이겠죠. 그렇지만 종장의 첫째 마디를 삼음절로 한다는 일반적인 규칙 외에는 제약이 없다라고 합니다. 공통점은 있네요. 여기 첫 번째 마디, 여기를 삼음절로 한다는 점이나 초장, 중장, 종장 세 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다는 건 공통점이지만 그 외에는 정형적으로 정해져서 따라야 되는 규칙이 없다는 거죠. 형식상의 파격적 자유는 조선 후기의 다양한 주제, 마구마구 길어질 수 있거든요. 사실 사설시조는요, 종장의 첫 마디를 삼음절로 한다는 것 말고는 아까 6개의 구가 있다고 했었는데 6구의 구만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2개 이상의 구가 더 더해져도 돼요. 2개 이상이 더해진다는 건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막 다 계속해서 덧붙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시조에 6구의 형식이 있다면 여기에 2구 이상이 덧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사설시조를 길어졌다라고 해서 장형시조라고도 하거든요. 길게 늘어나면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말을 막 떠들어댈 수 있어요. 수다스럽게. 양반들의 경우는 너 무슨 말 하고 싶으면 3장 6구 45자 내외로 얘기해.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돼. 그거 막 수다를 떠는 거야. 어느 정도 절제하고 정해진 말을 하면 돼. 라고 하는 그 평시조의 방식으로 써내려갔는데 가슴속에 뭐 한이나 서러움이나 막 말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서민들에게는 너무 숨막히는 거예요. 그 형식을 딱 지켜서 몇 글자 되지도 않는 거에 내가 지금 막 쏟아내려고 한 그 말을 요만큼 이렇게 적으라고 하는 거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설시조라고 하는 비교적 파격적인 이 형식을 통해서 길게 썰을 펼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주제의 내용을 담게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의 사설시조가 창작, 향유가 되죠. 조선시대 후기, 이때 주로 그래서 이 사설시조의 창작층은 양반 사대부보다는 평민, 서민들, 이들이 자신들의 감정을 드러냈다라고 보고요. 굉장히 제한 없이 길어지는 그 길이 속에서 진솔하고 다양한 주제를 갖고 다양한 감정을 드러내는 노래를 쓸 수 있게 된 것이 사설시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설시조가 창작 및 향유되는데 이 긴 길이, 형식을 깨뜨려버리는 그것이 많이 기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적 상황을 해학적으로 제시하는 사설시조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시적 상황을 해학적으로 제시하는 사설시조를 좀 설명하네요. 그러면 요것과 관련 지어서 우리가 오늘 배울 작품을 적용해서 이해할 그런 나름의 방향을 제시해줬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해학이라고 하는 것은 웃음을 유발하는 속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좀 재치있게 재밌게 말하는 거. 해학적으로 제시하는 사설시조 중에서 그 수단으로 장황한 열거, 불필요하게 너무 길게 말하는 거 이제 장황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장황한 열거를 사용한 작품의 경우에는 특히 이러한 형식적 파격, 장황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45자 내외로 얘기해 하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사설시조는 이렇게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황하게 열거하는 게 가능해지고, 그래서 사설시조에는 장황한 열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막 반복적으로 어떤 특정한 구조를 막 나열하고 이런 것들이 잘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장황한 열거를 사용한 작품의 경우에는 특히 이러한 형식적 파격, 이런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을 생각하시고 오늘 보게 될 어이 못 오더냐, 이 작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기를 통해서 평시조와 사설시조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기 때문에 이걸 읽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설시조라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설시조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라는 걸 이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정보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읽어볼게요. 어이 못 오더냐? 무슨 일로 못 오더냐?
일단 여기가 초장인데 초장의 경우는 어이 못 오더냐? 무슨 일로 못 오더냐? 4개의 음보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장. 중장은 눈으로만 봐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고요. 이 마지막 부분. 아까 보면은 사설시조의 경우는 초장, 중장, 종장 3개의 장을 지키면서 딱 하나 지켜야 되는 게 종장의 첫마디를 삼음절로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맞는지 확인하자면 여기죠. 한 달이 30날이여니 날 벌어 올 하루 없으랴 라고 하는 사음보의 율격 속에서 이 부분이 딱 삼음절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시조의 형식적 제약을 지킨 사설시조 맞구나. 그래서 초장과 중장의 경우는 사음보 율격 지켰고 종장의 경우는 그냥 눈으로만 봐도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형식의 파격이 이루어지는 게 여기서는 종장이구나.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길어지는구나. 그럼 아까 사설시조에서 얘기를 할 때 보기의 사설시조 설명에서 해악이나 뭐 굉장히 장황하게 표현했다는 점이나 이런 거 이야기했었어요. 그럼 그게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지 꼭 확인하면서 내용을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형식적인 걸 잡았으니까 이제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어이 못 오더냐? 어찌 못 오더냐? 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어떤 데서는 오더냐라고 써있지 않고요. 어찌 못 오던다? 하고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 고전문법을 굳이 여기선 자세히 할 필요는 없으니까 얘기하지 않지만 참고로만 생각하면 뭐뭐 니은다? 라고 하면 이인칭 의문형 종결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우리에게 익숙하죠? 어이 못 오더냐? 왜 못 오는 거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못 오는 거야? 그럼 누가 못 오는 걸까요? 나는 아니겠죠. 상대방이겠죠.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 걸 이제 생각했을 때 문법을 조금 아시는 친구는 2인칭 의문형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여기에는 너 어째서 못 오는 거야? 하고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 어째서 못 오는 거야? 무슨 일로 못 오는 거야?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는 왜 못 오는 거야? 못 오는 거야? 라고 이제 반복하는 의문을 통해서 뭔가 대상이 나에게 못 오고 있구나. 왜인지 안 오고 있구나. 그래서 이 화자는 그 이유를 몹시 궁금해하고 있구나. 요 정도는 잡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 있죠. 여기 부분. 의문문을 반복함으로써 일단은 반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당연하게도 리듬감을 만들어내니까 이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이 생기는 것도 있고요. 반복되는 내용이 왜 못 오는 거야? 무슨 일로 못 오는 거야? 하는 식으로 묻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한 나름의 궁금증이 있겠죠? 그래서 화자의 그 궁금함을 강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반복을 통해서. 그래서 임의 부재 이유에 대한 궁금함 또는 어렵게 말하면 뭐 의구심 이런 말도 있겠죠. 그런 궁금함을 강조하여 표현하는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 무슨 상황이냐? 화자라고 하는 존재는 너, 어떤 대상, 임이나 뭐 사랑하는 존재일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오지 않아. 그래서 왜 안 오는 거지? 하는 걸 몇 번을 반복하면서 왜 안 오는 걸까?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면서 초장의 내용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장을 한번 볼게요. 요 중장이 바로 이제 사설시조로서의 묘미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설시조의 특징이 여기에 이제 다 드러날 겁니다. 너오는 길 위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궤를 놓고 궤 안에 너를 결박하여 놓고 쌍배목 외궐새에 용거복 자물쇠로 깊이 잠갔더냐. 여기서 또 이제 뭐 물어보는 말이 또 있네요.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더냐 라고 하면서 계속 의문형을 반복하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 봤을 때 그게 다 잠긴 거야? 왜 안 오는 거야? 하면서 여기에 말과 약간 비슷한 게 있으니까 여기도 역시 의문형의 어떤 뭐 종결 표현 이런 거 이제 반복하면서 비슷한 느낌으로 리듬감도 또 부여해주면서 걔가 왜 안 오는 걸까? 하는 그런 궁금함도 여기서 강조가 되겠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하나하나 좀 볼게요.
얘는 지금 누군가가 계속 안 와. 그런데 우리 지금의 현실 같으면 내 뭐 남자친구나 연인이 오지 않으면 바로 전화하죠. 왜 안 오는 거야? 하거나 뭐 문자를 보내거나 할 텐데 예전엔 그런 뭐 통신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하면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돼요. 얘가 언제 오는 거지 하면서 무슨 일 생겼나, 오다가 무슨 일이 있나, 뭐 문제가 생긴 걸까 하면서 그냥 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계속 궁금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상상의 나래가 요거예요. 그래서 너 오는 길에, 넌 분명히 나에게 오고 있었을 수 있어. 근데 네가 오는 길에 그 위에 무쇠로 성을 쌓고, 무쇠하면 굉장히 단단한 쇠죠. 그러니까 그 쇠로 성을 쌓은 걸까? 성이 만약에 막혀 있으면 그 대상이 나에게 못 오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궤를 놓고 궤 안에 너를 또 묶어놓은 걸까?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진짜 뭐 얘가 대역주인이 아닌 이상 지금 보면은 여기에 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화자가 있어요. 임께서 나에게 이제 와야 되잖아요. 와야 되는데 지금 오는 길에 성이 막혀 있어요. 그래, 성은 하나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성이 막혀 있으면 나에게 못 오는 게 맞지.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에게 오는데 어떤 장애물 같은 걸 거거든요. 일단 성이라고 했을 때 이미 나에게 오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성 하나 정도로 끝낼 수도 있는데 그럼 보통의 평시조에서는 임에게 뭔가 화자가 가고 싶어서 만나고 싶을 때 그걸 방해하는 뭔가가 있으면 그냥 그거 한두 개 정도 나오면서 막 구슬프다, 서럽다, 안타깝다 이런 얘기하고 끝날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성에서 더 계속 나아갔죠. 비슷한 게 지금 계속 있는 거잖아요. 너 오는 길에 그러면 무쇠로 성을 쌓고 그 다음에 성 안에 담도 쌓았니? 그리고 그 안에 집도 지은 걸까? 근데 그 집 안에 가둬놓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보면 뒤주도 놨을까? 그래서 네가 못 오는 걸까? 여기 지금 겹겹이 네가 갖춰져서 못 오는 걸까? 뒤주라고 하면 쌀 같은 거 놓는 거대한 뭐 괴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뒤주 안에 또 궤를 놨나? 궤는 뒤주보다는 작지만 이것도 역시 어떤 물건을 보관하는 괴짝 같은 거예요. 그걸 다 놓고도 또 궤 안에 너를 결박해서 다 밧줄이나 이런 걸로 다 묶어버려서 이제 도저히 나올 수 없겠죠. 아무리 뭐 지금 뭐 힘이 엄청나게 세더라도 다 결박한 다음에 겹겹이 다 막혀 있는데 심지어는 쌍배목, 외걸쇠, 용거북, 자물쇠 이거 전부 다 뭐 문고리가 있다면 거기 가둬버리는 뭐 고리나 자물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뭐 거북이 모양 자물쇠든 어쨌든 이런 걸로 한 3개 정도의 걸쇠, 자물쇠로 다 막혀져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못 나오겠죠. 완전 밀봉 상태죠. 밀봉 상태. 이렇게 만들어 놨더냐? 깊이 다 잠겨 있더냐? 그래서 네가 못 오는 거냐? 라고 해요. 실제 있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너 나한테 와야 되는데 정말 너를 누가 성도 쌓고 담도 쌓고 집으로 지어서 뒤주 궤 안에 넣고 다 묶어버리고 자물쇠 3개를 철커덩 다 쌓아놓은 거야? 그렇게 누가 잠근 거야? 너 어찌 그리 안 올 수가 있어? 그렇게 가둬놓은 게 아니라면 네가 나한테 한 번은 와야지. 이런 식의 이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이 그리 아니 오더냐? 라고 한다는 것은 네가 나한테 왔어야 됐는데 안 와. 라고 하는 태도도 보여주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임의 부재 이유에 대한 궁금함도 강조하지만 지금 맥락상 봤을 때는 왜 안 오지? 라고 막 궁금해하다가 이런 나한테 올 수도 있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도 한 번쯤은 올 수 있는데 안 오잖아 하는 원망의 마음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함도 드러내면서 내용상 봤을 때 원망의 정서도 잘 드러나는 거죠. 지금 여기다 쓰긴 했지만 이건 다 이런 의문형의 종결 표현이 갖는 효과
공통적인 효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은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나에게 계속 오지 않았으니까 그거를 원망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망하는데 사용한 표현을 잘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뭔가를 나열하듯이 표현을 했죠. 열거를 하고 있고요. 문장 자체가 넣오는 길 위에 무쇠로 성을 쌓고 그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어디에 뭐하고 어디에 뭐하고 어디에 뭐해서 뭐에 뭐하고 뭐에 뭐하고 하는 같은 유형의 문장 구조를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거, 대상들 뭐 성이나 담이나 집이나 뒤주나 귀에 아니면 쌍배목, 외골세, 용거북, 자물쇠 이런 것들을 다 나열한 것도 있지만 동일한 문장 구조도 나열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같은 문장 구조 자리가 마땅치 않네요. 나열 잘 보이실까요? 여기 같은 문장 구조를 나열하고 또 열거의 방식 이런 걸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과 더불어서 또 내용을 보자면요. 무쇠로 성을 쌓고 이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궤를 놓고 이 궤 안에 너를 결박한다. 즉 뭔가 맞물리고 맞물리듯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죠. 우리 이런 거를 연쇄법이라고 하거든요. 연쇄라는 거는 우리 뭐 사슬 같은 거 보면 우리 그네, 놀이터에 그네 보면 이렇게 사슬들을 서로 엮어놨죠. 이렇게 엮어놓으면 단단하게 서로 연결이 되면서 공통되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쇄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단단하게 맞물릴 때 공통적인 부분, 그래서 꼬리에 꼬리 물기 같은 그런 방식을 사용할 때 연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쓰는 뭐 예를 말하자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막 이러면서 계속 하염없이 다 늘어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연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얘기하는데 너 이렇게 나한테 안 오는 거야? 하는 그런 원망의 정서를 얘기하는데 같은 문장 구조를 나열하거나 열거의 방식을 사용하거나 연쇄법을 사용하거나 또는 또 다른 방식으로는 점층법도 사용하거든요. 점층은 점차 하나씩 뭐 더 심화되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점층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성을 쌓았다고 하는 순간 나에게 오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점입가경으로 문제는 더 심각해지면서 막 담까지 막았고 집, 뒤주, 궤 다양한 막 결박 상태에다가 자물쇠까지 다 걸어버리는 그러니까 상황이 더 심각해지죠. 임께서 도저히 나에게 오는 것이 불가능해져 버리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요. 점층법을 통해서.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정리할게요. 네, 그림 지우고 점층법을 통해서 임께서 나에게 오기 힘든 상태를 만드는 거죠. 이미 올 수 없는 부정적 상황. 이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니까 점층법이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여기에서 점층법과는 반대되는 개념인데 점강법이 쓰였다라고도 해요. 점강은 점층과는 반대로 규모가 점점 큰 거에서 작아지는 거, 정도가 강했던 거에서 약해지는 방향으로 나가는 걸 점강법이라고 하거든요. 완전히 반대되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라고 본다면 성은 굉장히 큰데 그 성 안에 조금 더 작은 담이 있고 담 안에 담보다는 규모가 작은 집이 있고 집 안에 뒤주가 있고 뒤주 안에 궤가 있으니까 크기는 점점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점강법도 사용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점강법 같은 경우에는 힘을 가둔 대상의 크기 요게 점차 작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점층, 점강이 다 쓰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할 때 점층법도 점강법도 다 쓰였다 하고 외우기만 하면 나중에 머릿속에서 막 자아가 분열되면서 어째서 내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지 하면서 막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점층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 심화되어 가는 그런 양상을 보일 때, 점강이라는 것은 점차 정도가 약해지거나 규모가 작아질 때라는 거니까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성격에 따라서 구별짓는 거예요.
나에게 올 수 없는 그 부정적 상황은 심화되는 게 맞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나를 화자와 내가 임과 화자가 만날 수 있는 어떤 경로를 방해하는 도구들이 점차 그런 크기들이 작아지고 있다는 것도 또 맞잖아요. 그럼 정강법도 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쓰였던 다양한 도구들이라고 해야 되나? 대상들, 이 모든 것은 여기 지금 그림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따로 이제 보자면 제가 네모 표시해 놓은 모든 것들은 이미 나에게 오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또 생각해 주실 게 있어요. 이렇게 같은 문장 구조를 나열하고 열거하고 연쇄하면서 점층도 뭔가 심화되려면 어떤 대상들을 계속 얘기해 줘야 되고, 점강도 정도가 점점점 약해지려면 그 약해지는 과정을 보여줘야 되니까 대상을 계속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내용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까 보기 상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황하게 묘사한다. 그래서 장황하게 열거한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양한 표현들, 이렇게 사용한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장황한,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설명하고 있는 장황한 열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황한 열거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표현의 효과가 생기냐면요. 분명히 이 사람, 상대방이 오지 않아서, 얘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지 않아서 굉장히 그리움이나 외로움이나 고독함에 사무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막 진짜 간절한 그리움, 이런 감정을 드러냈던 그런 작품들과 정서는 동일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그 작품을 앞서서 배웠던 평시조를 봤을 때만큼 막 슬프거나 안타깝거나 막 불쌍하거나 이런 감정 잘 느끼지 못해요. 분명히 임께서 오시지 않아서 막 원망도 하고 보고 싶어 하는 건데, 말하는 게 보면 너 오는 길 위에 지금 무쇠로 성 쌓고 거기에 막 담까지 쌓고 집도 지어서 그 안에 뒤주랑 막 괴가 놓여 있어. 근데 거기에 네가 막 꽁꽁 묶여갖고 그래서 못 오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뭔가 투정을 부리는 약간 귀여운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피식하고 웃어버리게 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너무 장황하게 열거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화자가 느꼈을 그리움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리움 있고 보고 싶은 마음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리움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막 한없는 슬픔, 비탄 이런데 빠지지 않죠. 우리가 읽으면서 오히려 웃음이 생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가 왜 생길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웃음이 생겼다 했으니까 아까 보기에서 얘기했던 해악의 성격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얘는 그립고 그리워서 임을 보고 싶어 하는데 어째서 해악이라는 게 생길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궁금해 해야겠죠. 이런 게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 친구가 지금 남친이 계속해서 연락 두절되고 잠수 타서 한 달 넘게 연락이 안 돼. 그래서 너무 지금 괴로워하는 걸 알아서 위로해 주러 갔어요. 그랬더니 막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 남자친구가 오는 길에 성이 쌓여 있는 게 아닐까? 그 안에 담도 있고 그 안에 집도 누군가 지어서 얘를 가둔 거야. 그래서 얘 몸에 막 뒤지에 쌓고 괴에 가둬갖고 다 꽁꽁 묶어버린 게 아닐까? 그런데다가 막 자물쇠까지 탕탕탕 막 3개 다 해갖고 못 오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 뭐지 얘? 막 심각한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같이 막 말하다가 뭐야 하면서 좀 어이없는 웃음 지으면서 그냥 조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분명히 슬픈 상황은 맞지만 내가 만약에 위로해 주러 갔는데 우리 저번에 배웠던 작품처럼 차라리 내가 죽어서 걔의 꿈에 나타날 거야. 아니면은 걔가 끝까지 나를 그리워하게 해야지. 막 이러면서 막 펑펑 울었다가 막 넋을 놨다가 막 너무 막 좌절했다가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같이 좌절하고 슬퍼하고. 근데 그게 사실은 이 현실을 극복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는 않죠. 이렇게 슬프고 그립고 괴로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조금 우습게, 웃기게, 아니 얘 무슨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뭐 이렇게 떠들어대고 막 뭐 했지 뭐 하고 뭐 한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할 정신이 있을까? 라고 하는 이 장황한 열거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진지하게 우리가 여기에 슬픔에 빠져들지 않게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해악이 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악이 서민들이 갖고 있는 양반들보다는 삶의 뭐 질곡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굉장히 뭐 어려움 이런 게 많았을 게 서민들, 평민들의 삶이라면 그들끼리 서로 자기들의 얘기를 하는데 너무 슬퍼 죽겠고 괴로워 죽겠고 막 떼굴떼굴 그러면서 너무 힘겨워 죽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이 현실이 더 괴롭고 고단하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차피 괴로운 거 우리 다 아는 처지야. 그랬을 때 조금은 재미있게 쭉 막 그냥 아무거나 다 살을 여기다 붙여도 상관없잖아요. 뭐 뒤주 괴가 아니라 막 다른 도구들이 등장해도 전혀 이상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막 짓거리고 이야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휴 그냥 뭐 얘 시간이 없나? 뭐 왜 그럴까? 그래서 나쁜 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면도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악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도 보냐면 웃음으로 눈물 닦기 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것들이 서민이나 평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어떤 정신, 그래서 이 현실을 어떻게든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나름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거의 핵심이었죠. 중장 부분이 갖고 있는 다양한 표현상의 특징이라든지 효과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약간 말장난처럼 왜 이렇게 된 뭐 극한의 상황이야? 이렇게 기막힌 상황에 놓여 있는 거야? 그게 아니면 와야지 하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선 진짜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마음의 좀 한스러움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요. 한 달이 30날이여니 한 달은 30일이나 되는데 날 보러 올 하루 없으랴. 그렇게 시간이 넘쳐나는데 아무리 바빠도 나를 진짜 사랑하고 좋아해 준다면 딱 하루라도 그 하루 뭐 24시간 다 쓰래? 몇 시간만 왔다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날 보러 올 그 한순간이 없으랴? 없을 수 있어? 너 시간 뭐 스케줄 조정 가능해? 이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게 없겠니? 있는데 네가 안 오지? 뭐 이런 식의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시간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어떤 시에서는 이 부분이 막 1년 12달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루 없냐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한 달이 30날이나 되고 시간이 많은데 딱 하루 나를 위해서 못 비운단 말이야? 하고 이제 묻는 것은 어찌 그럴 수 있어 하는 어떤 원망의 마음 이런 정서와 더불어서 아 그래도 이렇게 계속 얘기한다는 건 보고 싶어 라는 마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망과 그리움의 정서를 이 서리법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채로운 표현들을 사용함으로써 임에 대한 그리움, 보고 싶음 이런 걸 잘 표현하면서 내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그래서 주제만 정리하고 이 부분 끝내는 걸로 할게요. 이 작품의 주제는 임을 기다리는 그리움과 안타까움 요 정도로 정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다소 조금 정신이 없는 느낌? 요게 있는데요. 그래도 필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